최근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유럽 일대가 온통 혼란에 빠진 와중에 갑자기 한국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싱크에서도 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오히려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팔려나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이 만든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 절차에 돌입하자 많은 나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 도입 과정을 지켜보며 말도 안 되는 빠른 납기와 높은 성능을 지켜본 스페인 역시 자신들의 구형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후보로 KF-21 전투기를 강력한 후보로 올렸으며 시험 비행을 지켜보고자 스페인 공군 조종사들과 관련인들을 파견시키겠다는 발언이 나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잠전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가 혼란에 빠지자 많은 유럽 국가들 이 일제히 한국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두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오던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전무를 자체 구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스페인마저도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스페인에서 도입을 희망하는 기체는 FA-50을 포함해 실전 기체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KF-21까지도 노려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KF-21 전투기 사업은 어떠한 거짓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KF-21 전투기를 조종해본 조종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이 지금까지 F5와 F16 등 여러 전투기들을 몰아봤지만 KF-21 전투기가 항전 장비 및 조종사의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전투기 같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문에 의하면 폴란드와 함께 유럽의 스페인 조종사 역시 KF-21 전투기의 비행시험에 참관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모든 시험 비행 횟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다음 시험 비행과 더불어 기존 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해 생산 일정 자체를 앞당긴다는 의미심장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연구진들과 함께 스페인의 고위 장관 및 조종사들을 초빙해 비행시험을 같이 장관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애초부터 해외 수출을 위해 개발이 시작된 전투기인데요.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해 실전 배지에 성공한 폴란드가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같은 유럽 국가인 스페인마저도 KF-21 전투기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하나라도 해외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카이는 그들의 조종사들을 불러 비행작전의 잠관식에 참여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만 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방산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예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점유율 1위로 압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를 수입해 사용해본 국가들 대부분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실제로 구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KF-21 전투기 개발을 끝마지고 대량 생산해서 국내 공군의 실전 배치와 함께 한국산 무기를 사용해본 국가들에게 해외 수출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한국 공군은 물론 한국산 무기를 구입한 국가들의 전투력의 비약적인 상승은 함께 보장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또다시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의 행보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무기들은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중남미까지도 진출을 시작했는데요. 현대로템은 페루가 5월 달에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사업을 수주해 현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K2 전차까지 페루에 공급하는 계약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습니다. 이를 본 많은 해외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다양한 기갑 장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됐다는 데 성공했다고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남미의 한 군사 매체는 현재 한국 방산 수출에
남미 지역 70% 감당하고 있는 페루는 한국 첨단 무기 체계의 주요 정비 중심지이자 지역적 접근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페루는 KE-전자 외에도 KF-21 첫 해외 고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 16일 페루 국영 항공회사인 세만과 KF-21 부품을 공동 생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페루가 KF-21과 FA-50을 도입하면 카이의 주력 고정 수입 라인업을 완성하는 저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페루를 생산기지로 활용해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중남미 국가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이 소식을 긴급 보도로 전했는데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페루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전투기 구매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도 일찍이 KF-21 공동 개발에 관심을 가진 바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페루의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은 앞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KF-21 생산 협력에 관해 체결한 협정과 유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페루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KT-1 훈련기 도입 계약을 2012년 체결한 뒤 당시 도입 물량 20대 가운데 16대를 페루 국경 항공기업 세만이 면허 생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협력으로 다져진 실력으로 인해서 이번에 KF-21 부품 공동 생산까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페루는 SU-25와 MiG-29 등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과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약으로 페루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페루는 국산 항공기의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남미 시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와 헬기의 교체 시기가 도래한 잠재 수주 국가들이 많은데요. 카이의 마케팅 영업을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등 공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신규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국가별 맞춤형 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에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페루 마추픽추의 관문 역할을 침체로 공항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 중인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페루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을 비롯해 페루까지도 희망하는 KF-21은 실전 기체 생산과 함께 2026년까지 2200회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KF-21 전투기를 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KPS 편대비행 연동 장치인 항전장비 시스템과 비행 제어 시스템들이 무장탑재 실전 시험과 똑같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내 연구진들은 항공체계에선 기체의 신뢰성이 필수라며 반복적인 이륙 시험만이 신뢰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항전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에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이유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작업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KF-21 전투기를 4-5세대 또는 5.5세대로 갈 수 있는 자세대 전투기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몇몇 국내 언론들은 KF-X 프로젝트를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우리 군의 연구진들이 철저한 계획을 2026년 블록 1, 2030년 블록 2, 2032년 블록 3 스텔스기를 개발하려면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되어야만 하는데요. 일단 미국이 판매하는 F-35보다 KF-21 전투기가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추후 구매국들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스텔스기로 변신할 수 있는 전투기로 잠재성을 충분히 갖춘 것이 특징이며 8톤에 가까운 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기에 사실상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인 슈퍼 호넷급으로 가장 많은 양의 무기와 미사일들을 탑재할 수 있는 게 메리트인데요. 다행히도 여러 차례 비행을 통해 미티어 등 많은 무장들을 장착해왔고 이러한 미사일들의 발사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도 무리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KF-X 사업은
체계 개발 궤도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가 하면 핵심 기술 확보와 예산 관련 문제가 불거져 수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체계 개발에 착수해 5년 만에 시제기가 세상의 빛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내 연구진들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첨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어려운 기술력인 탓에 외국에서도 기술 전시를 꺼려왔으며 우리 한국도 그동안 전투기를 만들기에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해당 시스템들을 완성하는 것에 성공하는가 하면 비행시험을 통해 해당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죠. 2026년까지 목표만 달성한다면 현재 페루를 비롯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다시금 손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을 비롯해 수많은 강대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주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등장하자 인도네시아에서도 뒤늦게 후회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자신들을 속 썩여왔던 인도네시아이기에 싸늘할 수밖에 없는 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한국과 잠수함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보유 잠수함 4척 중에 이미 한국의 잠수함 3척이나 운용 중으로 한국의 잠수함 실력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한 국가입니다만 그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태도는 지금까지의 행보 때문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3척을 계약해놓고 아직도 묵묵부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MOU 형태가 아니라 명백하게 계약을 했기에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니 국방부 측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계속 접촉해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지만 한국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이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강대국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하는 게 늘어가자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내에서 모든 물자들을 구매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한국산 무기들로 돌아선 지 오래되었는데요. 독일의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은 하나로 22조 원을 투입해서 포탄을 235만 개를 주문할 계획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이 보고 뼈아픈 교훈으로 인해서 많은 포탄을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탄약으로 즉시 탄약 창고 보강 작업에 어갔다는 것인데요. 물론 독일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인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평균적인 가격을 환산해 봤을 때 대당 50만 원가량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방산업계에서는 독일에서 약 1천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독일산 포탄 한 발당 가격이 한국보다 20배는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국민들은 자신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한다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같은 품질의 포탄을 공수할 수 있으나 방위산업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 이와 같이 밀어볼지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데 독일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생산시설이 모두 폐쇄되었거나 규모를 축소한 상황으로 현재는 포탄 공장을 200만 발 이상 생산하려면 라인을 새롭게 가동해야 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을 비롯해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면 한 발당 1,000만 원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탄을 생산해내고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포탄의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한국과 비슷하려면 최소 50년이나 100년까지도 걸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중 가장 심하게 유럽산을 고집하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 모든 계산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유럽만의 방식으로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높은 인플레는 들째치더라도 정치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과 탄약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가면 갈수록 포탄 생산을 고도화하고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포탄 재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공급 체계가 이미 차원이 다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니 정부는 카타르를 통해서 약 2,200억 원가량의 소구경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인도네시아도 탄약 공급은 한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빠른 계약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번 탄약 공급에 반드시 선입금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나왔는데요.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탄약 창고가 올해 초 불이 났기에 한국과의 탄약 계약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면서 선입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KF-21을 비롯해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과 신의를 저버린 일이 있었기에 더욱 확실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과거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3적을 계약해놓고 아직도 묵묵부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니 국방부 측은 계약금조차 입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접촉해 잠수함 사업을 타진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니는 한국과 계약을 하고 독일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는 황당함을 보였는데요.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부터 독일 티센그룹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독일과 계약을 추진하자 곤란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최근 군 현대화 산업의 일환으로 정군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구나 알다시피 이 문제는 한국과 많은 일을 저질러 놓고는 제대로 수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의 F-15와 장비 등을 약 16조 6천억 원에 신청했으며 미국은 이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한국에는 KF-21 분담금과 관련해 고작 2천억 원을 납부 후에 무려 6년을 끌어오며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17조 원가량 되는 계약을 단번에 성사시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에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됐다면서 돈이 없다는 어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원대국이고 국방비는 국가 예산 중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분담금 납부는 그리 부담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신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도네시아는 돈도 없기에 파묘로 대신 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거짓인 게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한국과의 잠수함 사업은 KF-21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니는 독일과 잠수함 사업을 계획했으나 실패하자 이번엔 프랑스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프랑스에 나발그룹 잠수함을 들이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언론에다가 흘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조차도 여유치 않은 상황인데 이는 최근 수년간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가 온 데다가 프랑스는 독일처럼 제때 잠수함을 납품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프랑스가 제때 잠수함을 건네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니는 한국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방위 산업 능력은 인도네시아가 예상하던 것보다 월등히 상승했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KF-21 차세대 블록 사업에 인도네시아를 밀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잠수함 사업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또한 필리핀 역시 국가 첫 잠수함으로 한국산을 검토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 맞춤형 잠수함인 1400PN을 선보이며 관계자를 만족시켰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서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납품을 받으려고 대기를 할 만큼 인기가 많아졌기에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산시장의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수많은 방산무기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공대함 미사일 국내 개발은 물론 전자전기 블록 1의 개발 주체 변경도 심해 및 의결되면서 국산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최대 방산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투기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티 역시 도전장을 내밀며 한국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대한 화제는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와 두산이 성공적으로 국산 엔진을 개발하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전투기 엔진을 보유한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1월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와 두산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첨단 엔진 개발 관련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해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두 회사는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뜻하는 기본 설계 과정에 각각 돌입하여 방위사업청에 일감을 따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르웨이로 수출 예정이었던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10년간 최소 3조 원을 투자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 6월에 생산이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KF-21 엔진과 같은 수준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전투기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에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 경험이 있는 하나와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이 참여했다며 엔진을 제외한 다른 전투기 부품들은 국산화가 완료된 만큼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도 자체 제작 전투기를 보유하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하나와 두산이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작 개발을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단 6개국에 불과합니다. 전투기 엔진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어 외부의 핵심 기술이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대 3기업이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어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없습니다. 항공 엔진의 핵심 기술은 외부에 이전할 수 없는 구조로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및 플랫 앤드 휘트니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하나그룹이 오랫동안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의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미국 항공엔진 부품회사 EDAC를 3억 달러 인수한 것도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표한 국산 제트 엔진의 한계 온도는 2200도에 달합니다. 엔진의 한계 온도가 높아질수록 제트 엔진의 내구성과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전투기의 램제트 엔진은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세계 군사무기 언론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엔진 부품 국산화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항공엔진 기업들과의 협력과 엔진 부품 국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항공엔진 산업은 단순 하청을 넘어 고부가 가치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엔진 제조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았을 때 KF-21 전투기의 제트기 터빈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면 2030년까지 10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엔진 국산화 비율은 약 44%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산화 과정은 산업용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개발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개발 연구와 상업용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엔진 국산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탑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높다면 개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엔진 개발이 완료되었더라도 실제 상용화하기까지가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게 2030년까지 엔진 국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미리 테스트용 엔진이 개발된 뒤 약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상업화를 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미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한간에는 KF-21 보람의 국산 엔진 기술은 모두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지만 카이 관계자가 아닌 이상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소문 속 진실과 그동안 우리 방산업계의 행적, 그리고 발표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는 테스트를 할 것이라는 것과 상용화 과정을 5년을 잡는다면 2030년에는 충분히 자랑스러운 우리 KF-21 전투기에 완벽하게 탑재되어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F-21, FA-50, T-50 등 공군 주요 항공기 엔진과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 엔진 생산은 이제 그 미래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에 사용되는 LM2500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엔진 코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엔진 소프트웨어와 핵심 부품, 특히 초고 내열 및 정밀 주조 소재 부품 개발에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30년 동안 약 25조 원을 투자해 독자 엔진 개발에 전념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대한민국이 최소 비용으로 얼마나 빠르게 개발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된 엔진의 전력 생산과 냉각 능력이 6세대 전투기의 요구를 충족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이는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0년 넘게 외국 기업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항공 엔진을 생산해왔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에 현재 미래를 기대할 만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래 전장이 무인기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국제 무기거래 규정과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의 이유로 독자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국내 약 100여 개 기업이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자급할 수 있게 되며 민간 항공기나 해양 및 발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파생형 엔진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2030년 이후에는 연간 수십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군의 방산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흥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의 관심 어린 발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사실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CSIS에서 명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기대 중인 KF-21 전투기의 폴란드 수출을 동과시키거나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외국산 부품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독자 부품 개발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방 수준을 독자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사항이 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한국의 스텔스 무인 체계에 무인 드론이 도입된다면 KF-21 전투기가 몇 단계의 진화를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 징후 발생 시 KF-21 전투기의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 접근을 통해 순식간에 섬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산 무기 체계의 장점인 K-링크 네트워크 연결 능력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군사무기 전문 매체 기자도 한국은 탁월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본과는 정말 대조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성과만 살펴본다면 한국형 스텔스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된 무인 전투기는 이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 유무인 복합 편대는 미래의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한국의 독자적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무인 기술이 혁신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하였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전술 체계인 유무인 복합 편대를 통해 미래 항공전에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성능은 벌써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사형의 일환으로 무인 전투체계와 그물망 킬랩 작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킬랩은 킬 체인과 달리 그물망 같은 촘촘한 타격 절자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로 이루는 유무인 복합편대는 킬랩의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되며 이는 자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실상 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자전과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은 특히 무인 전투기가 전장을 누비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공식 발표와 개발 현황 사이의 간격을 비교해 예측해본다면 현재 무인기 개발은 상당한 수준의 진적이 있었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기대됩니다. 실제 군사정보동의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로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발 중인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시제품 생산을 상반기 중으로 끝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6년에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형성으로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 향상을 위해 KF-21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계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스텔스 유무인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미 속도가 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갖추기 위해 기술진은 밤낮 없이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위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최우선 운영 목표는 고위험, 즉 방공망에 접근하거나 침투해 순식간에 목표물을 공격하고 신속히 절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 기술과 고속 에너지 엔진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저피탑 무인 항공기의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불과 5년 만에 무인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 확률이 적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 기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항공기 꼬리 날개가 없는 특수 모형을 제작하고 비행 시험을 실시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함으로써 무인 항공기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완벽히 확보해낸 것인데요. 한국 공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저피탐 비행체 기술 개발 선도를 목표로 하며 기술 고도화와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은 1999년 스텔스 영상 설계 재료 개발 과제를 시작하며 스텔스 무기 체계의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성과는 생각보다도 매우 빠르게 나타났죠.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300여 종의 무기체와 유기체, 금속계 물질을 사용하여 스텔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저 레이더 탐지 면적을 반사하는 스텔스 성능을 모두 갖춘 스텔스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ADD는 새로운 레이더 흡수 물질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기술 확보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술을 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 실전 배치 후 블록 3부터는 내장용 웨폰 베이를 장착하고 스텔스 절연 재료를 적용하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변화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뿐만 아니라 스텔스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카운터 전략도 동시에 마련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저피탐 항공기를 포착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이 2019년 초단파 레이더로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후 2년 만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출력 고강도 표적 탐지 기술에 의한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텔스 저피탐 항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 강도를 높여 잡음 속에 섞여 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의 설계 기술과 잡음 등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결국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국산 탐지 기술을 전력화하게 된다면 5세대 스텔스기가 지배할 미래 한반도 상공의 영공 방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전술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인기와 유인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투력 강화는 국가안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 기술에 총 100억 원 투자 계획을 승인하며 대한민국의 게임 체인저를 점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유무인 편대를 활용하여
방산 강국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더욱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정계 2다나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는 지난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한 뒤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미 정상외교 또한 긴 공백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일각에선 한미의 소통이 비상에 걸렸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북 이슈와 한미 동맹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자칫 외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한국의 자체 핵개발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최근 한국이 보인 행보에 분개하면서 놀라움을 표출했는데요. 트럼프는 현재의 한국 상황은 매우 끔찍하다고 혹평에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들어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안보, 항해의 자유 등 문제에서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혼란한 정세가 계속된다면 과거로 돌아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와 한국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게 되는데요. 만일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정치나 경제 안보적으로 취약해질 것이며 이는 한국이나 동맹에 좋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한국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트럼프도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소통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가 언급했던 한국 독자적 핵무장 역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거란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트럼프의 참모였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핵무장보다 미국의 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더 빠르게 자체 핵무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불을 지피고 있었죠. 또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알아서 마르면 되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뀔 것이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될 것,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상황이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특히 세계는 미국과 북한과의 외교를 집중적으로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무엇보다 북미 대화 움직임, 재개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을 핵 보유 세력 누클리어 파워이라고 콕 집어서 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그도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이라 생각한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인사들은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란 인식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또한 지난 미국 대선 과정 내내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해왔는데요.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핵무기를 많이 가진 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 말만 한 게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무장관 유력 후보였던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대사를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통령 특사로 지명했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알렉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2인자인 부보좌관으로 발탁했는데요. 이는 당연히 김정은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미 협상 내용이 스몰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스몰딜이란 통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미 본토 타격 능력 제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핵 동결과 군축 그리고 제재 완화를 비롯한 대북 경제적 상응 조치 등을 주고받는 방안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걸 의미하는데요. 나아가 한국은 핵인질이 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핵 위협을 직접 받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부동산 사업가 출신답게 트럼프는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의 부동산 입지가 훌륭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한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해안가에 콘도를 지으라고 권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이미 여러 차례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내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은 한국에서 민주적 안정성을 흔들리게 하며 미국의 동맹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북미 직접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경우 한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적극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당하는 통미봉남은 물론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만은 없게 되는 셈이죠. 이 경우 한국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란 절체절명의 짐까지 짊어져야 하는데요. 아울러 북미 협상이 스몰딜에 그친다면 그렇지 않아도 날로 힘을 얻어가고 있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더욱 부채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고위 인사도 있는데요.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계획에 대해선 전면 수정하겠다고 던진 상황이죠. 한편 이 국면에서 또 주목되는 것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입니다. 트럼프는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큰 소리쳐왔습니다. 그의 공언대로 이 전쟁이 곧 끝난다면 한반도 정세와 북미 회담에도 바로 연결되는데요. 트럼프는 원래 칠러파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러시아마저 군사동맹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 트럼프가 푸틴에게 북미 회담 주선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북미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푸틴.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런 모든 논의에서 배제돼 있고 아무런 주도권이 없는데요. 트럼프는 아예 한국을 등지고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하는 상황으로 보이자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쾌재를 부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분명 절호의 전략적 호기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안보 공백이 발생한 데다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한미안보 협력도 흔들릴 공산이 커졌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운신의 폭이 적을지라도 배제될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미동맹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원칙론적으로 한국을 빼놓고 갈 수는 없다. 이처럼 더욱 복해진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가 과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최근 SNS상에서 중국 테무 물류창고에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딘지 모르게 허술해 보이는 이미지와 96만 원이라는 황당한 금액이 의문을 자아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확인 결과 테무 물류창고 화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류 공장에 화재가 난 사진도 AI를 활용한 이미지로 판명됐습니다. AI의 발전이 나쁜 곳으로 활용되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였는데요. 다만 해당 내용은 중국에서 시작된 뉴스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이 되자마자 대형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2일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와 EINGKOU시 다시차오에 있는 난러오 병원 밖에서 끔찍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 사고는 AI가 아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인화성이 높은 금속 가루인 마그네슘 가루를 가득 실은 트럭이 폭발하면서 근처에 있던 차량 여러 대에 불이 붙었고 거대한 불덩어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가연성 마그네슘 분말이 흩어짐으로 인해 세 차례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인화성 물질을 가득 실은 트럭이 도심 한가운데서 폭발해 사상자까지 나온 것인데요. 이 같은 사고는 중국이 안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형 참사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여기저기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중국의 경제 상황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중국은 2025년을 시작하자마자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단행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소비자 보조금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이러한 대규모 부양책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반영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방정부 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이 겹치며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추가 관세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국채 발행은 중국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국의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몸부림은 결국 한국 진출까지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중국 유명 브랜드들은 기존에 없던 한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철수했다가 재진출하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한국 진출을 예고하는 브랜드까지 한국행이 활발합니다. 중국판 다이소로 불리는 생활용품점 미니소와 2016년부터 한국 시장에서 전기버스, 전기트럭 등 상용차를 판매해온 BYD는 중저가 전기차를 출시해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 밀크티 브랜드 차지시 HAGE도 한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불신의 꼴이 깊어 과연 이들 업체들이 얼마나 한국 시장에서 선전할지 의문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국 제품을 구입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한국에 몰려오는 배경은 중국 시장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최근 들어 끊임없는 가격 인하까지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출고가를 인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중국에서는 일상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팔린 승용차 수는 2,300만 대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부진에 빠진 가운데도 승용차 판매량은 6%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차가 잘 팔리는데도 왜 망하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는 늘어가고 해외 브랜드가 줄줄이 철수한 것일까요? 폭스바겐의 대규모 구조조정, 일본 혼다와 닛산의 합병 추진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탓이 크다는 게 정설입니다. 중국에서 승용차 판매량이 6% 성장한 이유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무자비한 가격 경쟁에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격 경쟁이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 자동차 시장은 이미 수년째 승자 없는 가격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가격 인하에 나서자 해외 브랜드들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자동차 시장에 서는데 박앤세일이 펼쳐졌습니다. 혼다 시빅 판매가가 10만 위안, 약 2천만 원, 폭스바겐 파사트는 13만 위안 약 2,500만 원이었습니다. 싸도 너무 쌉니다. 기간 한정 가격 인하, 신차 구매 보조금, 포인트 지급, 계약금 무이자 혜택 등등. 거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각종 명목의 차값 할인을 내걸었습니다. 지난해 1에서 11월 가격 할인을 내건 승용차만 224개 모델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인기 차종인 테슬라 모델 Y는 사상 최저 가격인 4,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런 박앤세일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됩니다. 이미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는 다가오는 춘절 연휴를 겨냥해 주요 차종 가격을 한시적으로 최대 12% 인하한다고 치고 나왔습니다. 선두권 업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 다른 경쟁사도 눈물을 머금고 인하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니오, 샤오펑, 림모터 등 주요 전기차 제조사 경영진이 2025년 판매량을 지난해의 2배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런 가격 전쟁이 벌써 만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작은 2022년 10월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 공식 판매가가 최대 9%가 인하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눈치 보며 뭉구적거렸던 다른 브랜드는 이후 석 달 만에 테슬라가 추가 가격 인하에 나서자 깜짝 놀라 가격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전기가 석유보다 싸다는 구호를 내걸고 가장 맹렬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모델 가격을 5에서 20% 낮췄습니다. 이후 중국 자동차 시장은 가혹한 난투극, 잔인한 탈락전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의 창업자인 허샤오펑 표현을 빌리자면 중국 자동차 시장은 피해 바다를 헤쳐가는 노가웃 라운드에 진입한 것입니다. 적정 수준의 가격 인하는 판매량을 늘려 기업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중국 자동차 시장의 가격 전쟁은 그런 수준을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지난해 1에서 10월 중국 자동차 산업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 증가했지만 이익은 3-2% 되레 감소했습니다. 과거 6에서 7%였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4-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브랜드는 무려 200개 이상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어지면서 탈락자가 속출합니다. 혼다의 프리미엄 브랜드 어큐라와 일본 미쓰비시는 2023년 이미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고 가오허 자동차, 허추앙 자동차, TNG 자동차 같은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이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지리 자동차와 바이두의 합작사로 주목받았던 지위의 자동차도 12월 갑자기 사업 축소를 발표했고 사실 그 많은 중국 전기차 제조사 중 연간 흑자를 내는 기업은 BYD와 리오토 정도뿐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이제 다음에 망할 전기차 스타트업은 어디일까 명단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지막지한 가격 경쟁의 여파가 완성차 제조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는 올해 부품 협력사의 부품 가격에 10%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중국 국유 자동차 제조사 상하이 자동차 SAIC 역시 협력사에 10% 부품가 인하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만약 부품 가격 인하 폭이 생산 효율성을 높여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남은 방법은 재료 등급을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납품가 인하 요구를 받은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의 납품가를 깎고 2차 협력업체가 다시 3차 협력업체에 이를 전가하면 결국 3차 협력업체는 더 싼 원자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완성차의 품질 하락으로 결국 이어질 겁니다. 차값이 떨어지는 만큼 소비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가격 인하, 대바겐세일의 위험성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중국 오토바이 업체들이 이미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남아시아는 오토바이 천국이고 그 시장을 지배하는 건 일본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중국산 오토바이가 이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를 제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당시 혼다, 야마하 같은 일본 브랜드 오토바이는 동남아에서 약 2,000달러에 팔렸는데요. 그 절반 가격인 중국산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1999년 기준으로 진출한 중국 브랜드만 20개 이상. 압도적인 가성비 덕분에 중국 브랜드는 일본산을 밀어내고 금세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도 가격 전쟁은 계속됩니다. 중국 업체들끼리 피 튀기는 싸움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과 함께 당연히 품질도 떨어졌습니다. 싸구려 중국산 오토바이는 잔고장이 잦은 데다 2에서 3년만 지나도 대수리가 필요했고 4에서 5년이 되면 폐차할 지경이 됐습니다. 일부 브랜드가 애프터 서비스를 등한시하면서 중국산에 대한 이미지는 급속히 나빠지게 됐습니다. 결론은 중국 브랜드 모두의 패배로 결론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중국 자동차 산업도 중국 오토바이 업체들이 간 길을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일명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포병 전력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수준입니다. 그 포병 전력을 지탱해온 것이 포탄 제조 기술인데요. 우리 포탄 제조 기술은 K9 자주포로 대표되는 포병 무기만큼이나 그 진가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한국 방산업의 또 다른 수졸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포탄 수출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9를 대거 도입하면서 우리 포탄도 함께 도입하고 있던 폴란드가 최근 155포탄을 비롯한 각종 포탄을 자체 생산하기로 밝혀서입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가 주로 사갔던 155포탄의 수출이 줄어들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스웨덴군의 추진 장약을 납품하기로 계약하면서 한국제 포탄과 장약의 스웨덴 수출길이 얼려서입니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로의 포탄 및 장약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이제 개전 3년이 다 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방산업계는 큰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방산업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K 전차와 K9, 천무 다연장 로켓포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대박이 터졌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들의 수요가 급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급증했고 실제로도 가장 많이 공급된 것 중 하나가 포탄과 장약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일정량의 식량을 섭취해야 하듯 탱크가 되었던 자주포가 되었던 모든 무기를 쓰기 위해서는 포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포탄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장약이 필요하니까요. 그 포탄과 장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것도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서방 국가들의 자주포나 전차들이 쓰는 포탄이 대부분 155포탄인데 255포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155포탄은 나토의 NATO 국가 무기들과 호환된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매번 우리를 향해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할 때 함께 요청했던 것 중 하나가 155포탄이고 실제로 우리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할 때 가장 많이 보냈던 것도 155포탄이었습니다. K9를 대거 사들인 폴란드도 패키지 형태로 155포탄을 대거 사들였고 이는 K9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즉 K9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제 155포탄도 해외에 대거 수출된 셈이죠. 그런데 그 한국산 155포탄 수출길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자자 그동안 포탄을 수입해왔던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에 나서기 시작해서인데요. 직접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155포탄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작년 10월 리투아니아와 탄약 생산 공장 건설 MOU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등 주변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미 우크라이나는 155를 포함해 각종 포탄을 250만 개 생산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야 본인들 목숨이 걸린 거니 이렇게 나오리란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155포탄을 대거 수출한 폴란드에서요. 폴란드는 작년 12월 4일 슬로바키아와 협력해 155포탄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폴란드 하원은 155포탄을 포함한 단약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7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미 11월에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155포탄 제조 협력 파트너로 슬로바키아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폴란드는 155포탄뿐 아니라 120, 105포탄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K2에 시용되는 120포탄, K9에 사용되는 155포탄을 폴란드에 수출하던 풍산 등 우리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55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시키는 걸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물해에는 이전에 비해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다행히 그러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소식도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왔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스웨덴군의 추진 장약 납품하기로 계약한 겁니다. 12월 18일 스웨덴 국방불자조달청은 한화와 아처 자주포용 추진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규모와 조달 밀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포단과 마찬가지로 장약도 유럽에서 수급의 치질이 생길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기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웨덴은 현재까지 17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패키지를 전달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나라기에 더욱 장약 수급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운데 K97럼 우리기 개발한 무기기 아닌 스웨덴이 자체 개발한 아처처럼 유럽산, 그것도 나토 국가의 무기에 시용할 용도로 납품받기로 했다는 건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계약이 이달 초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직접 방한해 우리 방산업체들과 비공개 면담을 히려다 계엄 사태로 취소된 뒤였음에도 체결됐다는 첩에서 우리 방산업에 대한 스웨덴 측의 신뢰를 엿볼 수 있죠. 원래 오스왈드 국방물 자조달청 전략적 구매 담당은 우리는 이웃 국가들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추진 장약은 스웨덴군의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스웨덴은 자국산 자주포 아처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듯 이를 위한 자체적인 포탄과 장약 기술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같은 나토나 EU 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장약을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군의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해 줄 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스웨덴 자국의 혹독한 겨울에도 문제없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약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주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한국밖에 없기에 한국과 계약을 맺은 거라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유럽 방산 강국들의 장약은 상대적으로 겨울이 혹독하지 않은 많은 자국 환경들에 맞춰져 있어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 겨울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나라는 냉전 이후 장약이나 포탄 생산 설비를 줄여왔다.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다시 생산에 나서고 있기에 스웨덴 측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산 역량도 뛰어나고 혹한에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장약을 만들 수 있는 한국과 계약을 맺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스웨덴이 자국산 자주포에 우리 장약을 써주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인데요. 우리 포탄이나 장약이 기존 나토 국가 무기들에도 호환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포탄과 장약이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장점이지만 우리가 수출한 포탄과 장약 대부분이 K구 등 우리 무기들과 세트로 묶인 경우가 많았다 보니 이를 실제로 보여줄 기회가 많이 없던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검증되지 않고 문서에만 써진 장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으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자체 포탄 생산을 늘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나토 국가인 스웨덴이 우리 장약을 아무 문제 없이 쓰는 걸 보여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것도 겨울의 스칸디나비아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더욱. 따라서 우리 업체들의 유럽 시장 포탄 수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우선 유럽 국가들이 우리와 같은 생산 역량을 갖추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우리와 같은 수준의 포탄 생산 역량을 갖추려면 빨라도 2030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유럽 국가들이라도 급한 수요를 채워야 한다면 우리 포탄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한국산 포탄은 가격이 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산 포탄은 대당 가격이 700만 원대로 1200만 원대인 미국이나 유럽산 포탄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임금 등 생산 제반 비용이 저렴해 상대적으로 더 싸지만 우리 수준의 대량 생산 역량을 갖추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앞섭니다. 거기다 포탄의 성능도 그렇게 싼 가격답지 않게 우수하기까지 합니다. 풍산이 작년에 개발한 신형 155장거리 포탄의 경우 기존의 사거리 40km였던 60km로까지 늘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두의 예상대로 올해 안에 종결된다 하더라도 현 상태 그대로의 종전을 골자로 한 트럼프가 제안한 방식으로 종결이 된다고 하면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히 남기에 우리 포탄에 대한 선호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스웨덴과 장약 납품 계약을 체결한 한화가 6,673억 원을 투자해 장약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기에 생산 역량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인 공장에서는 155용 장약 등 다양한 포탄에 쓸 수 있는 장약들이 생산되고 스마트 팩토리로 지어질 예정이라는데요. 유럽이 여전히 포탄이나 장약을 생산할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이미 생산 역량을 갖춘 우리가 생산 공장을 더 늘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가 포탄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요. K구 열풍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포탄이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